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바로 국회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한 날입니다. 오후에 이제 협상을 이어간다고 하는데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찍힌 사진이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좀 띄워주실까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휴대전화 메시지가 포착된 그 사진인데, 네, 지금 보시면 이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원구성 협상의 최대 난관인 행안위는 국민의힘이, 과방위는 민주당이 갖게 되는 것 같은데 글쎄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단 양금희 대변인은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요. 예. 우리 수석 부대표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고요. 오늘 오후에 제발 만났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이 중에서 아직 확정된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일단 김도읍 이제 법사위원장은 확정이 된 걸로 정해졌고요. 네. 아직까지 뭐 여기서는 다 확정이 아직 안 되고요. 예, 오늘 오후에 이제 네. 만나서 사실은 그 해결을 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해 보입니다.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네. 네. 지금 민주당이 과방위를 사수하고 행안위를 포기하는 안을 고려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과방위가 인기상임위원회가 아닙니다. 제가 과방위 간사를 했거든요. 예. 근데 과방위 그 인원수 채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과방위에 욕심을 여당이 내는 이유는 뻔하죠. 방송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굉장히 큰 현안이 지금 있는 거죠. YTN도 지금 관련이 있어 보여서 YTN 직원들이 아마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저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는데요. 예. 제가 과방위를 오래 했고 간사도 했고 이러기 때문에 돌아가는 내용을 아는데 이게 과방위가 문제가 된 이유가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과방위를 선뜻 그래 그럽시다 이렇게 하기가 지금 어렵게 된 것을 지금 아주 웅변으로 문자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대목 중에 하나인데 네. 여기에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방송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더 이게 지금 어떻게 에스컬레이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오후에 얘기할 때도 이거 가지고 좀 얘기를 할 텐데 예. 뭐 제발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 이 문자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네. 일단 이게 집권 여당이면은 외교안보에 관한 것은 인기가 없더라도 가져가야 되고요. 그리고 예산에 관련된 경제 기획에 관련된 거 가져가야 되고요. 그리고 법사위는 뭐 계속 지금 현안이 됐던 거기 때문에 지금 와서 법사위 안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운영위는 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보면 18개 상임위원회에서 사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있는 상임위원회가 별로 많지 않아서 저는 이게 대충의 얼개 그림으로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후에 이제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텐데 방금 네.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법사위원장 김도읍 의원이 내정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제원 의원도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양보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예. 부분인가요? 처음에는 이제 지원하고 싶어 했었는데요. 예,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 김도읍 의원께 양보를 했다. 그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양보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제 너무나 이제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뭘 자리를 자꾸 욕심을 낸다는 느낌이 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본인이 그거 알고 그렇게 이제 자세를 낮추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아니 이거는 뭐 누구한테 확인해 본 건 아닌데요.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장제원 의원이 월요일에 권성동 의원을 들이받았잖아요. 그 들이받은 SNS를 보고 딱 드는 느낌은 두 가지입니다. 브라더는 없구나. 브라더는 끝났구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했는데 예. 그 SNS를 보고 브라더는 없고 힘이 센 건 장제원 의원이고 윤심하고 가까운 것도 장제원 의원이고 이 싸움은 끝났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 이제 나 법사위원장 뭐 양보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구나. 그래도 마지막에는 양보하는 미덕을 보이고
법사위원장까지 받으면은 아마 잘못하면 칼이 됩니다. 그래서 장 의원으로서는 현명한 굉장히 야근 예. 선택을 결정을 했구나. 뭐 이렇게 봅니다. 영원한 형제라고 했는데 영원한 형제는 아니구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형제를 자꾸 형제라고 한 거예요. 소화도 되기 전에 금요일 날 점심 먹었죠. 소화도 되기 전에 바로 들이받았기 때문에 그건 뭐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브라더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원래 17일까지였다가 오늘 21일까지로 원구성 협상이 미뤄진 건데 일단 오늘 오후에 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에 이어서 오늘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의 국회 교섭단체 그 연설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 먼저 들어보고 계속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 사퇴 결단을 요청해 주십시오. 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새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입니다. 제가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대안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만 산다가 아닌 내일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겠습니다. 네, 어제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연설이 있었는데 잠시 뒤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윤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오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이 부분에 관심이 쏠렸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예상했던 얘기를 했네요. 어저께 박홍근 원내 연설도 예상했던 거긴 하지만 조금 세게 나간 거죠. 예. 근데 이제 오늘 권성동 대표의 연설은 뭐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과거 정부 탓을 안 한다고 말은 했지만 결국 과거 정부 탓을 한 거고요. 오늘 사실 새 국정 방향을 얘기하겠다고 그랬으면 국정 방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예. 지금 현재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그 100여 개의 방향, 기억에 남는 게 지금 없기 때문에 이것을 좀 스트림라인을 해서 좀 정확하게 몇 개의 방향으로 내놓고 이것이 새로운 국정 방향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맞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던 것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 정부 탓을 했고 국정 방향에 대해서 좀 덜 구체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정 의원님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전 정부 탓이라는 그 단어가 과연 이게 맞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틀리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문재인 정권 출범할 때는요, 정치 보복을 적폐청산이라고 그래갖고 전 부처의 적폐청산위원회 만들어갖고 정말 이 표현은 좀 그렇지만 신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때는 뭐 탓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막 그 어마어마시한 수사를 사실 했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뭐 이명박 대통령 수사를 두 전직 대통령인데 다 손을 대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뭐냐면 문재인 정권의 염증을 내가지고 정권 교체를 해주셨던 국민들의 뜻은 저는 두 가지 포인트라고 봐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경제였습니다. 네. 집값 상승은 그 어떤 정부보다도 사실은 그 높이 올려놨거든요. 그 다음에 그 소득주도 성장이요. 결국은 세금으로 돈 뿌리는 거였는데 그러면 결국 물가 상승이 될 거라는 건 뻔한 거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금리 인상될 거라는 게 뻔한 거고요. 그거 못 잡으면 외환 위기 오는 거 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단순히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받아놓은 성적표인데 그걸 갖고 단시일 내에 경제를 끌어올린다? 이거는 좀 어렵잖아요. 그거 아마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비상식적이었어요.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정권 교체를 해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의 그 야당은 본인들이 해놓은 거는
아예 그냥 입을 싹 닫고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지금 윤석열 정부가 못한다. 왜 전 정부 탓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 말도 맞을 수가 있지만 네. 민주당은 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은 그 얘기하실 수 있지만 민주당은 자기들이 한 거에 대해서 반성부터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진실한 반성이 없어 보여요. 왜? 지금 공격하는 거 보면 그런 거예요. 예. 그럼 지금 그 정부와 여당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민생 대책은 뭔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결국은 뭐냐면 집값 상승한 부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세금에 대한 거, 그다음에 물가가 상승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금리 인상을 통해서 막아야 되는 거. 그다음에 애한 이기까지 생각해서 지금 뭔가 이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예. 근데 이게요 단기간에 효과를 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첫 번째이고 지금 제 생각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연설 내용을 보니까요. 사실 그동안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전 정권에 임명됐던 관료들에 대한 그런 압박이 조금 있었는데 오늘 연설에도 조금 포함이 됐습니다. 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이다. 그래서 이제 전 정부 기관장들에게 사퇴 요구를 하기도 했는데 어느 기관에 누가 가장 문제가 된다고 지금 보십니까? 지금 아무튼 눈에 띄신 분, 언론에 나오신 분은 두 분이었잖아요. 한상혁 방통위원장하고 방통위원장. 예. 그다음에 전현희 권익위원장. 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알아본 거에 의하면 지금 그 임기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그 공기업 인사 포함해가지고 알박기식으로 박아놓으신 분들이 지금 80명이 넘어 보여요. 예, 이런 분들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민주당이 최근에 그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그 사적 채용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보면 문재인 정권만큼 사적 채용을 최고봉으로 만드신 분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 그다음에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 문재인 정권 초기에 기억나시겠지만 강규형 전 KBS 이사 그 방통위원 몰아내려고 얼마나 치사하게 했는지 아시죠? 예? 다 털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카드 몇백만 원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유용했다고. 그렇게 따지면 유용 안 한 사람 없을 거예요. 다 걸릴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그때 당시에 보수정당에서 추천하신 분이었는데 이 분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저는 그건 나쁜 행동이었다고 봐요. 예. 결과적으로 법에서 명예회복은 되었지만 근데 그렇게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와갖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하여튼 알박기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신전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글쎄 지금 두 사람 얘기를 아마 오늘 연설에서도 한 것 같아요. 이게 좌우의 맥락을 보면. 근데 권익위원장은 임기제를 한 이유가 있고요. 방통위원장도 임기제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알박기를 80명 조사했다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요. 만약에 알박기를 했다 그러면은 뭐 구체적인 사람을 놓고 이유를 놓고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근데 이 두 분,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법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 당시에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은 아시다시피 그 객관성, 독립성, 중립성 이런 문제가 있었고 권익위는 사실은 전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해서 감시, 감독을 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가라고 하기 전에 먼저 그걸 따져보고 그 법안이 그 당시에 성립했던 이유를 따져보고 그리고 나서 이거에 맞지 않는 사람이고 정말로 이 사람은 유해한 사람이다라고 그러면 얘기를 해야지. 이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맞아 보이질 않습니다.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 의원께서는 물러나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지금 하시는 것 같고요. 본인들이 지금 물러나야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양심과 도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공정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 문재인 정권이 아무튼 그 심판을 국민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서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들은 적어도 대통령과 함께 사표를 내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건 저분의 양심과 도리를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양심과 도리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제 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연설 내용을 좀 돌이켜 보면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탄핵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고 또 최근 민주당 의원들 인터뷰에서도 이 탄핵 얘기가 공견하게 나오고 있는데 신 의원님 이 부분 좀 괜찮다고 보십니까? 글쎄 저는 뭐 탄핵 얘기를 공공연히 하는 것은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어저께 박홍근 얘기 중에 육상시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여의도 내지는 술자리에서 굉장히 파다하게 돌아다닌 얘기예요. 그 육상시의 구체적인 이름까지도 거론이 되고요. 예. 이건 사실은 이 윤 정부의 특히 대통령의 자업자득이죠. 인사를 상식적이지 않게 했으니까요. 근데 이걸 연설에서 올리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 부분은 더 좀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 국회 연설이라는 것은 그 연설 자체로서 팩트나 여러 가지 논리나 이런 것을 좀 정리를 정교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육상시 얘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예. 처음에 인사를 할 때부터 그러니까 5월 달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벌써 한 2달 정도가 된 오래된 얘기를 박홍근 대표가 입에 올린 건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핵 문제도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한 거고 네. 윤 대통령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때 이러이러한 것으로 했다 그래서 예. 좀 슬쩍 빗댄 거긴 하지만 그래도 탄핵 얘기를 대표 연설에서 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판단을 합니다. 이게 탄핵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탄핵하겠다라는 얘기라기보다는 좀 강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지금 야당이 이렇게 견제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그렇죠. 보면 박근혜 대통령 때 얘기를 슬쩍 한 거죠. 근데 이제 듣는 사람은 그렇게 안 듣죠. 예. 듣는 사람은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잘 뜯어서 읽어보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탄핵이라는 단어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예민하게 들릴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일각에서는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내홍이 일고 있고 그 시선을 돌리기 위한 어떤 강한 단어 선택이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 이제 지지율이 이제 요즘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고 부정평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사실 예측했어요. 민주당 의원들께서 참지를 못하고 분명히 이 탄핵 얘기를 꺼낼 거다. 예.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 살아온 길을 속이질 못하잖아요. 이분들이 가만히 있을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얘기를 꺼낸 건 예. 저는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서 봐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정치라는 게 정치인들이 여의도에서 싸우는 게 사실 그분들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우리를 바라봐 주실까의 문제인데 이 탄핵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많은 분들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의 그런 이제 그게 옳았는지 옳지 않았는지 그다음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이걸 재미나게 자랑스럽게 마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한테 들려져요. 그럼 과연 그게 민주당한테 좋을 거냐? 핵심은 민주당이 지금 본인들한테 유리하다고 이 박근혜 탄핵 얘기를 꺼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결코 민주당한테 유리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네. 민주당에게 유리하지 않을 거다. 방금 이제 지지율 이야기를 잠깐 좀 해주셨지만 지금 지지율의 상황 어제 뭐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지금 지지율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처음 개인적으로 이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워요. 근데 우리 국민들께서는요 되게 머리가 좋으세요. 제가 정치를 오래 해보니까 네. 끝까지 국민을 믿고 가야 되는 게 맞다. 이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경제가 하루 이틀 사이에 좋아질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문재인 정권에서 경제 망쳤다는 건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다만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우리 당 내부의 내홍이었어요. 이준석 대표 징계와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싸우는 모습으로 딱 비춰지잖아요. 예. 그럼 우리 국민들께서 아니 세상에 어렵게 정권 교체 시켜줬더니 무슨 싸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모든 게 화가 나셔가지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 반영된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다시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 관련된 설명도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을 하고 배우자나 자녀들을 지원하는 그런 법안인데 이전에도 몇 년 전에도 이게 발의가 된 적이 있었던 거죠? 네, 그렇죠. 한 2, 3년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예. 이게 너무 그 당시에 광범하게 인정을 해가지고 법으로서 문제점이 지적이 됐고요. 예. 특히 경제를 맡고 있는 부서 쪽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광범하게 인정을 할 경우에 정부 재정이 감당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 이번에는 아마 그 비판을 감안을 해서 조금 좁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 그 일반법이 있어요. 국가유공자법에 관한 일반법이 있고 5.18 관련법이 있고 지금 4.3법이 있고 그런데 지금 이 법이 그러면 왜 필요하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 많이 잊어버렸는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어간에 사망하거나 실종하거나 다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일반법과 5.18법, 4.3법이 이 사람들까지 포괄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보완을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나온 건데요. 또 아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찬반 논쟁이 있을 거고요. 예. 이 논쟁에 따라서 이 법의 운명은 결정이 될 거고 혹시 제정이 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아마 범위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필요한 대목이 있고 이 굉장히 긴 동안에 독재 정권 사이에 희생이 된 사람들은 꽤 있고 일반법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여당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 이 법을 왜 들고 나오는 거냐라는 반응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다수당일 때 지난번에 검수완박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데 막 해치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법은요,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운동권 출신들 두고두고 좋은 거 이거 이번 기회에 만들어 보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 아마 해치워 보자 이번 기회에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그건 뭐 우리 국민들께서 다시 국민의힘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시면 이 법 만들어도요, 그러면 또 다시 그거 문제가 돼서 또 없어질 수도 있는 법이거든요. 왜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느낌이 이래요. 저는 아버지께서 월남전 참전용사인데요. 그 자녀인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저같이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보세요, 내용이 뭐 자녀들에게 특혜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지금까지 전쟁터에서 그분들 자녀에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말씀만 들어봐도 이제 찬반 논쟁이 딱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또 진행이 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일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정 운영 초반 동력이 중요한데 최근엔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집권 여당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입장 차이가 보이는데요. 오늘 아침 안철수, 김기현 의원의 목소리를 묶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과연 우리 당이 지금 뭐 당헌 단계만 부합하면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것이고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이냐. 그것이 과연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으로서 차기 총선 이제 한 1년 반 남짓 남았는데요. 1년 반 남짓 남은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냐.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아니 근데 또 여러 가지로 지금 나오고 있는 조기 전당대회, 사실 지금 아무리 주장을 해도 지금 현재 당대표가 거리 상태가 되지 않는 이상 실현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준석 대표 의혹이 해소된다면 6개월 뒤에 복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조만간에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찰 수사가 진행되어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또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 거취를 뭐 좀 결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그 경찰 수사 결과가 아마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지금 그날 우리가 7월 7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7월 7일하고 7월 8일 새벽에 7월 8일 새벽하고 아침까지 보면은 이준석 대표는 뭔가 징계 처분의 발효 시점이 본인이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그때 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분명해 보이잖아요. 근데 권성동 대표가 아침에 나와서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7월 8일 새벽 2시쯤 끝난 거다. 게임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말하자면 해결 방안으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전혀 이준석 대표가 힘을 쓰지 못했고 이제 이 대표는 지금 보이고 있는 것처럼 배낭 하나 둘러매고 팔도를 돌아다니는 것 외에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 않아 보이는 거고요. 결국은 경찰 수사 결론으로 이 6개월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된 거죠. 결국 근데 경찰 수사 결론이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짐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 가만히 행간을 들여다보면 경찰 수사 결론이 이때쯤 이렇게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지금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6개월까지는 안 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6개월 후에 배낭 다시 둘러매고 이준석 대표가 짠하고 나와서 롱타임 노시하고 오는 것은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지금 깔고 있는 것으로 제3자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조사 결과를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준석 대표가 복귀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경찰 조사 결과를 예측을 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지금 나오면 사실 그거는 우리 정부에 그다음에 우리 당에 별로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수사라는 건 사실은 예측은 하지만 사실 예측할 수 없는 게 또 수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다 보면 마치 정해놓은 수사인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민주당은 당연히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지금 줄줄이 있기 때문에 마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해놓은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면 나중에 이재명 수사할 때도 그거 써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수사는 수사 결과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윤리위에서 결정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건 결국은 6개월 이후에 당대표가 돌아오는 걸 사실 전제로 윤리위에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가치 판단은 좀 없었으면 합니다. 근데 김기현 의원은 이 대표가 돌아오면 당 혼란이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아직 그게 결론이 지금 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처음부터 윤리위에서 결정할 때도 경찰에서 아직 결과 발표가 나지 않았는데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꾸 예측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에 대해서 아직 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다음 전당대회에 이준석 대표가 또 나올 거다. 이런 예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예상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윤리위의 징계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못 나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잘못해서 윤리위에서 이렇게 징계를 하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오기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건 나올 수 있다. 이제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당권 경쟁이 뜨거운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 재선 의원 모임 당대표 출마자들의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나온 목소리 먼저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책임을 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출마의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8월 28일이면 새로운 당대표가 만들어집니다. 이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강력하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미지의 사람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걸 걸었던 대선 후보는 연고도 명분도 없는 지역의 보궐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인천에서 단체장을 지낸 오선의 당대표는 서울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변화와 혁신을 위한 되게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전당대회의 특성은 우리가 쇄신과 변화의 그 힘들을 세워낼 수 있느냐, 그 점에서 저는 단일화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혁신의 주체이기보다는 쇄신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그냥 누가 흘린 지갑 주워 가듯이 우리 당의 당대표가 그냥 되는 것도 당으로서도 행복하지 못한 일이고 이재명 후보 본인에게도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단일화라는 단어가 핵심 키워드로 보이는데 뭐 여러 의미에서 단일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컷오프 결과를 봐야죠. 지금 3명으로 추려지니까요. 예. 3명에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컷오프가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그래서 만약에 컷오프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후보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3명 안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단일화에 동의하지 않는. 네, 단일화에 동의하지 않는 후보가 있습니다. 예. 근데 단일화에 동의하는 후보로 3명이 3명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재명 후보를 빼고 나머지 2사람이 단일화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단일화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단일화가 그 컷오프 전에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건 안 될 겁니다. 컷오프를 보고 그때부터 시간은 충분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건 뭐 가능하죠.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 중에 조금 흥미로웠던 게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 이재명의 러닝메이트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 왜 나왔을까요? 아니 박주민 의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요. 예. 지금 출마 선언을 하면서도 본인 입으로 2시간 동안 취하도록 마시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만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만류라기보다는 뭔가 밀명을 띠고 나온 거 아니냐, 페이스메이커냐 하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바타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박주민 의원이 3명 안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단일화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 시각이 그래서 유효한 거고요. 예. 여기서 또 하나 금방 그 싱크 우리가 들은 것 중에서 강훈식 의원 같은 이는 이재명 캠프 당시에 예. 핵심 3인방 안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예. 근데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훈식 의원이 정말로 이재명 의원을 반대하는 거냐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강훈식 의원 같은 사람이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후보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을 당내에서는 굉장히 의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또 눈길을 끌고 있는 그래서 거고요. 진심이라고 보는 거죠. 처음에는 진짜냐 아니냐, 진심이냐 뭐 아니면 정치적 레토릭이냐 그러다가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진심인 걸로 보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한 달여 정도 남았는데 어제 경찰이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해서 법인카드 의혹에 대해서 8월 중순 정도에 마무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당대회는 8월 28일이고요. 그 전에 결과가 나온다면 결과에 따라서 이것도 큰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뭐 결과가 나온다면 저는 변수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왜냐하면 이 정도 되면 결과 다 나온 거거든요. 전당대회 결과가요? 아니요. 수사 결과가 결과가요? 대선 때부터 지금 계속 쭉 얘기가 되어 왔잖아요. 상식적인 법조인들이 다 그냥 알 수가 있을 정도로 언론에서 보도가 너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사실은 나오질 마셔야죠. 그런데 단순하게 지금 그 결과 나왔다고 해서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저는 보지 않고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재명 의원은 그냥 이재명 의원답게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그냥 마구 나오겠죠. 신전 의원님 한 말씀해 주시죠. 글쎄 저는 지금 결과가 거의 다 나왔다고 보는 그 정 의원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지금 이 정도 뭐 TF가 뭐 굉장히 전문적인 수사 인력으로 돼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경찰
청장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 그러면은 팩트를 모은 거, 그러니까 수사 자료를 모으고 이제 결론만 남은 것이지 네. 사실 거의 끝났다고 보고요. 법카도 중요하지만은 이 법카 수사와 연동되어 있는 것은 관사 옆집 임대 사건이거든요. 그 두 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 법카를 추적하다 보니까 그 집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집이 갑자기 무슨 공사가 뭐 작업을 위해서 빌린 거다라고 돼 있는데 지사 옆집을 작업을 하는 인력을 위해서 빌릴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두 개는 연동이 돼 있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 결론을 얘기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부분의 수사가 진척이 돼 있다면 이건 선거법 위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수사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대장동, 백현동 뭐 이런 성남 FC도 그렇고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어디까지 경찰이 내놓냐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전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정책국께서 예상하신 것보다는 훨씬 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봐서 저는 매우 주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